꺾이지 않는 비투에 금융당국이 칼을 뽑았습니다. 신용대출을 연봉 수준으로 억제하라고 은행들에 지시했는데요. 소득이 적은 2030 세대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규제는 제2금융권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출 규제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이제 금융당국이 금융감독원이죠. 이 은행들을 불러 모아서 신용대출 규모를 소득까지만 해줘라. 이 소득까지만 해주면 굉장히 줄어들 텐데 어떻게 지시를 한 겁니까, 은행들한테? 사실 원래 신용대출의 한도는 작년 11월쯤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한 2배까지 이제 전체 금융권을 포함해서 2배까지 해줘라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연봉이 한 2배 정도? 예, 연봉이 2배 정도까지만 이제 신용대출을 허가해서 왜냐하면 신용대출 역시 가계대출의 일부인데 이 성장률이 너무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제어하고자 그런 가이드라인을 줬는데요. 이제 사실 7월 달에 DSR 규제가 한번 발의됐습니다. 이게 DSR? 예, 지난달 이야기인데 지난달 어떤 규제였냐면 주택담보대출 6억 이상 그리고 신용대출 1억 이상에 대해서는 DSR 규제라 그러죠. 이게 흔히 말해서 원리금에 대해서 자기 소득이 얼마인지를 밝히고 자기 소득이 매년 원리금 상환하는 것에 40%까지만 이제 빚을 내서 그러니까 빚이 커지게 되면은 원리금이 커지게 되고요. 근데 자기 소득과 비교했을 때 이 원리금이 40%까지만 해줘라라는 규제를 내려서 사실은 1억 이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이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네. 예, 근데 이제 결국 보다 보니 1억 미만에 이제 어떻게 신용대출이 전혀 줄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상황이 오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신용대출에 대해서 연소득까지만 하자라고 은행에 계속 가이드라인을 그러니까 뭐 이게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가이드라인이겠지만 이런 가이드라인 주면서 결국 시중은행에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작년 11월 정도에는 소득이 2배 정도까지 이렇게 허용이 됐는데 갑자기 절반으로 줄이라 그러면 굉장히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 빌리고 있는 사람들 충격이 클 텐데 이렇게 꼭 할 만한 정도로 지금 빚이 확 늘어난 겁니까? 얼마나 가계대출이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책이 나오는 거죠? 사실 뭐 이제 프로세스 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기존에 대출한 분들은 상관이 없고요. 이미 대출한 분들은 그다음에 이제 만기가 왔을 때 대출 연장을 그 금액으로 하는 분도 물론 이제 그거를 허가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상관이 있지만 허가해 주는 것은 사실 은행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제 신용도가 떨어진 것 같다라 그러면 신용대출 한도를 줄일 수가 있어서 그 허가해 주냐 안 해주냐는 다른 문제고요.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분들도 신용대출 늘리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대출을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약까지 정리하자면 기존 신용대출을 받으신 분은 상관이 없지만 기존 대출을 연봉 이상으로 받은 분들 이 새로운 제도가 적용이 안 된다 이거죠? 괜찮다 이거죠? 예, 근데 신용대출이란 것도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연장할 때. 예, 만기에 연장할 때 연장을 오케이 해주면 그 계약 그대로 연장을 해주면 상관이 없고 근데 거기서 거부가 날 수도 있고요. 그건 하나의 리스크가 되고 그다음에 만약 자기가 신용대출 한도를 늘린다 그러면 당연히 규제 때문에 안 되는 이거는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늘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규제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신규 대출 줄이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사실은 이게 법적 일관성상 기존 대출에 대해서 역으로 어떻게 보면은 앞에 한 것을 뒤에 가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현실 상황상 아까 앵커님께서 이제 현실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가계대출 문제가 심각하다가 이제 2019년, 20년, 21년 계속 나오면서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이게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뭐 얼마나 늘어요 이게? 작년 그러니까 사실 2분기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고요. 2분기도 한국은행에서 잠정치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직 2분기 데이터가 잠정치가 나온 상태는 아니고 오늘이나 뭐 내일 보통 뭐 8월 20일 경이면 나오는데 제가 확인했을 때는 오늘까지 안 나왔고요. 근데 지난번 데이터 1분기 데이터만 봤을 때 1분기 데이터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34조 6천억 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보통 이게 한 절반 정도 되는 게 적합하지 않느냐라는 사람들의 많은 평가가 있고 그러네요. 특히 이제 1분기에 주택 같은 것들이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면서 사실은
전분기에 비해서 전전분기나 전분기에 비해서 한 5%에서 10%가량 전세나 이제 주택 매매 거래가 늘면서 결국 주택 매매가 늘면은 예. 아무리 이 DSR 이런 것들 적용한다 그래도 집값 자체가 많이 올라간 상태니까 그렇죠. 대출에 40% 끝까지 해야지 이렇게 되면은 대출의 양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전세 대출 혹은 주택 담보 대출 양이 늘었고 예. 특히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또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신용 대출 같은 것을 많이 끌어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생활비 대출하는 것들 그분이 또 있었고 또 매번 이야기하지만 B2라고 많이 하죠. 예. 사실은 뭔가 가격이 오른다라고 할 때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게 사실은 가장 빚내서 투자하는 게? 빚내서 투자하는 게 나중에 가격 오르면 원금은 빚낸 원금 다 그렇죠. 갚아버리고 네. 자기 자본은 유지하면 되니까 가장 좋은 투자인데 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이런 인센티브가 충분히 있고요. 근데 주식 시장은 오늘 별로 안 좋긴 하지만 네. 한동안 좀 올랐고 네. 그다음에 코인 시장도 뭐 안 좋긴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도 혹은 그런 자산 시장도 안 좋긴 하지만 상당 부분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B2 수요 같은 것들이 겹치면서 한동안 가계대출이 많이 늘었다. 네. 그리고 7월 뭐 은행 대출만 봐도 지금 잠정치가 한 9조 7천억 가량 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증가분이. 예, 그게 뭐 3개월 가면 30조 넘게 이렇게 증가할 거기 때문에 빚 자체가 충분하다.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GDP 대비 비율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가계대출, 가계신용의 총량이 예. GDP 대비 비율이 얼마나 하느냐. 선진국은 한 74에서 75, 뭐 76 이 정도 70%대를 유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국은 지금 100%까지 가서 이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냐. 그리고 한국 조금 어떤 부채 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약간 필요한데 한국은 또 전세라는 부채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는 그렇죠. 금융부채는 아니지만 사인 간의 일종의 부채 계약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집을 담보로 하는 부채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작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총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라는 이런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군요. 그렇게 전반적으로 신용 대출도 늘고 우리나라는 전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대출의 가계 대출 양도 지금 선진국 수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좀 위험한 단계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시청자 댓글도 그런 게 있어요. 집 사야 하는데 대출 안 해주면 어떻게 삽니까? 특히 이제 젊은 층들, 우리가 MZ 세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연봉이 그렇게 높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연봉 이내로 대출 규모가 줄어든다면 뭐 그게 주식 투자일 수도 있지만 이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뭔가 빌려야 되는데 결국 사다리를 뺏기는 꼴이다. 이런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사실 모든 이러한 담보대출 규제라든지 DSR 소득 대비 규제라든지 이런 것의 피해는 네. 흔히 말하는 저소득층 그리고 자산이 없는 층의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현금이 많은 분들은 사실 그냥 집을 샀는데 뭐 최근에 80억짜리 거래가 현금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네. 있고 그냥 사면 되거든요. 네. 사실은 현금을 투자해서 자기가 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집을 사는 걸 좀 미뤄왔던 뭐 30대 가장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사다리가 걷어차인 거와 동일한 효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다고 이제 이게 투기 수요를 잡을 수 있는 이게 조금 민감한 문제긴 한데 이렇게 규제를 하면은 주택시장 투기 수요를 잡을 수 있느냐 조금 민감한 문제긴 한데 최근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풍선 효과라고 이야기하죠. 네.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제2금융권은 안 해주면 제2금융권 가고 제2금융권 안 되면 이제 제3금융권은 공신용은 아니지만 이제 대부업체로 가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P2P 금융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P2P랑 P2P, 뭐 개인 간의 뭐 그런 겁니까? 예, 개인 간의 거래를 이제 웹사이트에서 계약서 같은 거를 한꺼번에 해주고 이런 거래들이 있는데 사실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굉장히 안전한 대출이죠. 비교적 안전한 대출이고 이분들 DSR 규제 때문에 계속 밀려가는 거기 때문에 대부업체나 P2P 업체나 이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를 높게 매기지 않습니다. 이자를 높게 매기지 않아서 제가 듣기로는 대부업체도 이제 주택담보대출 DSR 비율이 뭐 그렇게 높지 않는다 그러면 한 8%, 그다음에 P2P 업체는 조금 더 받는데 한 10%이 정도 선에 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특수한 제도가 있죠. 전세제도를 아까 전세제도. 말씀드렸었는데 네. 기본적으로 50%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러는 P2P 업체나 대부업체에서 8% 10%의 흔히 말하는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은 결국 투기 자본이란 것들이 결국 1년 안에 뭐 20% 30% 수익을 내고 떠나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를 막는 데는 사실은 이게 뭐 많은 분들의 평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DSR 규제라는 것 자체가 이런 효과는 있지만 분명히 그 투기 자본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이런 사금융 시장에서도 어떤 평가를 하고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안전한 자산에 대해서는 사금융 시장에서도
혹은 흔히 말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고 금리를 낮게 해주기 때문에 투기 수요를 막는 한계가 또 있는다는 그런 평가가 있어서 MZ 세대들이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기네들은 못 사게 해놓고 그렇다고 해서 투기 수요를 이렇게 100% 막는다라고 확신하니까 지금 시대가 P2P 업체가 사실은 금융감독원의 규제에 안 들어 있었는데 이제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 10%대 그러면 이 신용대출 축소 조치가 방금 말씀한 이금융권에도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점차 적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금융권에서만 은행권에서만 하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 전체적으로 봤을 때 2배 하라는 게 가이던스였는데 작년 11월에 가이던스였는데 이제 은행권에서 1배로 하라. 그러니까 얘기하고 이제 점차적으로 넓혀가면서 이금융권에서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라.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인센티브가 별로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비율이면은 어차피 1금융권에서 다 나오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대부 금융 사채 시장으로 갈 수도 있고. 사채 시장으로 가서 뭐 신용이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금융시장이란 것은 효율적이고 이 사람들의 신용이란 게 어느 정도 갖춰진 사람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구축 효과 혹은 풍선 효과로서 밀려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낮게 받을 수 있고 그냥 물론 이제 제1금융권, 제2금융권보다 높겠지만 그쪽으로 자꾸 흘러가면서 뭐 가계대출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한 전문가도 상당히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후보자 고승범 후보자가 얘기한 걸 보니까 이 대출 규제가 좀 더 강한 게 나올 것 같아요.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뭐 여러 가지 대책이 좀 예상되는 거죠? 결국 DSR 문제로 사실 DSR 기준으로 많은 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DSR 규제가 사실은 예전에는 총량 규제였습니다. 총량 규제란 거는 은행에 간단히 얘기해서 은행 전체를 총합을 했을 때 부채 대비 뭐 소득의 비율이 부채 원리금 대비 소득의 비율이 얼마 이상 하면은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것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올해 7월에 도입된 것이 이제 차주에 대해서도 할 때 대출을 해줄 때 개인 차주에 대해서 개인 차주에 대해서도 주담대 6억 이상, 그다음에 신용대 1억 이상엔 DSR 규제를 하겠다. 그다음에 이거를 더 확장시켜서 전체로 사실은 가자는 게 목적이고 전체 대출 모든 대출에 대해서 DSR 규제를 적용하겠다. 그게 2023년까지 사실 방안인데 이거를 더 땡겨가지고 DSR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일정을 당겨서 이제 규제를 강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규제를 강하게 하는 방법은 또 하나의 방법은 사실은 DSR 규제를 할 때 만기를 모든 채권의 만기를 10년으로 놓거든요. 10년 그러니까 원금을 100만 원 빌리면 본인이 한 해 갚아야 되는 원금은 1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채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5년짜리도 있고 뭐 7년짜리도 있는데 그거를 실제 적용하게 되면은 DSR 규제가 보다 강화되는 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원래는 10만 원 하던 게 이제 20만 원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런 만기 규제에 관해서도 DSR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겠다. 그리고 DSR을 제2금융권에 적용하는 거를 제2금융권까지 동일하게 적용하겠다. 이런 등의 굉장히 강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앞으로 더 강화될 거란 얘기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